펀드 쪼개 팔기, 동일한 투자처의 펀드의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투자하는 이 수법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개미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개미 지옥이 됐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사모펀드 가운데 셋 중 하나가 이런 식의 개미 펀드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정권과의 유착 의혹보다 펀드 쪼개 팔기 같은 꼼수 관행을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아닐까요? 국감의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됩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분이 나오시는 날이면 항상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알 권리가 있는데 사실 명쾌하게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이슈죠. 그런 이슈 때문에 나와주셨습니다. 신장식 용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라임 옵티머스가 같은 펀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어떻게 다르고 향후 수사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슈는 킹덤에서 다룰 거고요. 이제 앞으로 국권 관련된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였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인무킹 시간입니다.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 수상소감으로 중국 내 논란이 된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입니다. 첫 번째 화제의 인물은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입니다. 자, 사이다 발언과 함께 국감에서 스타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고 하던데요. 네, 먼저 가수 유승준 씨가 언급이 됐습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자신은 유 씨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면탄한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은 저는 입국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승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스티브 유승준 씨도 반박의 글을 올렸죠. 네, 이 병무청장의 이 단호박 같은 모습에 스티브 유 씨가 또 바로 이 반박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스티브 유승준 씨는 국감이후에 병무청장님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의 시작을 보면 한국 병무청장님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자국민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일단 유승준 씨가 먼저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좀 느낌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스티브 유 씨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딱 걸렸습니다. 자, 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 정작 이 한국의 이 국민들의 이 정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좀 견해가 있고요.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미국인 스티브 유는 한국의 정서를 잘 아직도 모르는군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얘기도 빠지지 않았죠, 오찬석 의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종화 병무청장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현역 입대를 할 때 일단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 현역 판정을 받았고 현역으로 입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훈련소에 들어갈 때도 본인의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역이 확정이 됐다라고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입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병무청장이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현역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면 어떠한 진단서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종화 병무청장은 BTS 방탄소년단의 이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BTS 병역 특례, 신장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대중 가수들이나 대중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이야기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0대까지 12건이나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중에서 11건이 임기 종료로 폐기됐어요. 즉 BTS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그룹들이 대중적인 어떤 걱정이나 또는 찬사를 받는 순간에 숟가락 얹기처럼 정치인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좀 관심이 멀어지면 그냥 임기 만료 폐기될 때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사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BTS 관련된 지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가 아미들의 굉장한 비판을 받고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군대 가겠다는 우리 오빠들, 우리 BTS 왜 자꾸 정치적으로 끼어팔기 장사하느냐라는 비판이거든요. 저는 이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상 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얘기해놓고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끼어팔기 해왔는데요. 사실 진지하게 정말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입영 연기할 수 있는 것 등은 조금 전향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종화 병무청장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끼어팔기는 그만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인물은 앞서 국감에서도 화제가 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병역 특례 얘기에 빌보드 차트 1위 소식까지 기쁜 날 난데없이 BTS 불매운동이란 한알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중국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중국이 거론하고 문제 삼은 건 BTS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행사에서 BTS는 벤플리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BTS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BTS의 수상소감 중 한국 전쟁을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The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중국 네티즌들이 뭐에 화났냐라고 따져보면은 한미 동맹 에 대한 얘기죠.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시간들. 근데 중국군도 분명히 여기 참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는 왜 뺐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 상을 받았어요. 네. 벤플리트가 누구냐? 제임스 올로드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세계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고요. 네.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한강 이남으로 밀렸을 때 그걸 결사적으로 저지했던 사람이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상대 진영이에요. 네. 이 전쟁 자체를 또 북한이 시작했죠.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사람의 쪽에 편에 서서 한미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군 희생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 벤플리트 장군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한국 육사 창설을 좀 건의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을 철수하자라는 것을 결사적으로 또 반대해서 한반도를 또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만든 단체가 코리아 소사이어티고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 벤플리트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과는 반대 진영에서 어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만든 상이 바로 이 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군도 희생됐는데 왜 우리는 빼놨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접근하는 내용이고 그래서인지 중국 외교부도 부랴부랴 성명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확 많이 알려지면 많이 알려질수록 중국군이 반대 진영에서 공산주의 계열로 참전했었다는 것이 알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급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뭐 경강무회, 침소봉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이 글로벌 기업이 BTS와 거리두기에 나섰는데요. BTS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던 기업들은 현재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광고를 모두 내렸고요. 2019년부터 BTS를 홍보 대사로 내세웠던 필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 베이징 현대차 그룹 또한 중국 SNS에서 BTS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중국 네티즌의 성화에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국 네티즌들 참 이 국토의 크기는 상당히 넓은데 이 이해력이나 이해심 이런 것들은 그 땅 크기를 좀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 세계 각국의 외신에서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뉴욕타임스는 이런 또 말을 남겼습니다. 악의가 없는 BTS의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광고 스폰서들의 대중국 마케팅에 변화를 가한 점에 대해 과거부터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겪었던 황당한 사례들의 반복 패턴으로 보인다라는 논평을 남겼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 세계 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정치적 지뢰가 시장 곳곳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등장했었던 모종화 병무청장, 국감장에서 이 BTS 관련된 내용 역시나 언급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BTS가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네티즌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BTS를 둘러싼 비난의 강도가 세지자 중국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해당 발언을 직접 듣고 오시죠.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네,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 이후 14일 현재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 이 BTS에 대한 비난 여론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화제의 인물은 야권 차기 대권 잠룡 중의 하나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대선 관련 질문에 준비하겠다 이런 출마 의지를 밝혔죠. 네, 원희룡 지사의 출마 의사 밝힌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장식 요원도 공부 꽤나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업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네. 정답대로 하셨나요? 네, 정답대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전국 1등들, 수능 전국 수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 발언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담을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원희룡 지사였다고 합니다. 이 그때의 자신감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관련해서도 자신만만한 멘트를 던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 방송에 나와서 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 안철수가 경쟁자란 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고 그걸 이어받겠다고 하면 쉬운 상대고 다 잘못됐고 새롭게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는 상대가 어려운 후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제 본선 경쟁력은 본인 스스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남겼는데 본선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원희룡만의 존재감과 경쟁력, 확장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 네. 일단 대선 출마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자신감이 있어야 출마 선언도 하겠죠. 네. 근데 일단 본선 경쟁력을 따져보겠다 싶은데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 네, 여당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양강 구도가 견고해지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에 비해 이 야권 주자들은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투표를 보시면 최근 진행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시면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동 1위입니다. 똑같이 22%씩의 지지도를 확보했고요. 그에 비해 야권 주자들은 뒷순위에서 경쟁 중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뭐 누구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역전 정치 드라마를 꿈꿀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대선 지지율을 보면 또 야권에서는 어차피 51대 49 싸움이다. 시간 지나면 51대 49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선이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예선전이 사실상의 본선이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었다라는 점을 보면 그것도 2017년에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 예선 경쟁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이대로라면 실은 차기 대선은 그 2007년 대선의 리버스 버전. 네. 이렇게 예선이 본선 같은 대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충분한 토론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될 수 있으려면 야권에서도 조금 새로운 시대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주자들이, 잠룡들이 더 많이 나오고 경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 그런 잠룡들이 모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13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의 잠룡들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군역별 발전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군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잠룡들의 핵심 메시지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대권 후보로서의 원희룡 지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제가 원희룡 지사랑 굉장히 닮았다라는 댓글이 많아요. 인자는 닮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분 나빠야 될지 좀 서로 둘 다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원 지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원 지사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다 당 바깥 인사입니다. 이게 당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덩치를 당 바깥에 있는 그나마 좀 지지율이 나오는 두 야권, 범야권 인사를 거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와 닮았다고 평가받는 원희룡 지사님 당내 투쟁에서 먼저 당내 경선에서 당내 투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걸 1차적 목표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제까지는 뭐 그런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인상 있게 인식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굉장히 허장성세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차수 평론가. 네. 일단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라고 하는데 저 대통령 후보도 하늘이 내리는 자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 후보든 대통령 후보도 참 쉽지 않은데 2000년대 초반에 진보와 보수 중에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각각 3명씩 남원정, 천신정이라고 해서 진보 쪽에는 이제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보수 쪽에는 이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결국 이 6명 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 정동영 후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는 그때나 지금까지 아직 유망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행정지자체장으로서 지금까지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원희룡 지사를 선택하긴 했지만 과연 제주도를 잘 이끌었는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제주도 내에서 제2공항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동안 좀 비자림로가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제주도민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매조지 짓지 못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제주도 내 업적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라든지 기본소득의 아이콘이 된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압도할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내 입지 말씀하셨던 거. 중요한 건 당내 경선 통과해야 대통령 후보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 당내 입지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이죠. 네, 원희룡 지사 계속 유망주로만 남을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대선 후보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꼭꼭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는 감칠맛 시사 티키타카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헬멧신의 초라한 뒷모습 피처링 유일하게 훈훈했던 국감입니다. 자, 지난 주말 한글날을 앞두고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죠. 당시 강풍이 너무 심해서 헬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네, 여기가 초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고가 사다리가 있어야 했는데 이 고가 사다리가 오는데 6시간. 그 때문에 소방관이 직접 33층까지 올라가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조된 사람들의 이 증언으로는 기절 직전 찾아온 소방관이 헬멧을 쓴 신으로 보였다. 그래서 일명 헬멧신이라는 별명이 이 소방대원분들에게 붙었습니다. 네, 방금 엠륜이 이제 고가사다리가 오는데 6시간이나 걸려서 소방관이 결국은 직접 33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네. 또 이제 환자를 이제 직접 구조해서 다시 1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전 혼자 내려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33층에서. 그렇죠. 사실 혼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이야기를 남겼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도별로 한 대씩 고가사다리가 달린 소방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소방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원도 각 시도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싸우기 바쁜 이 국감장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합심했던 훈훈했던 순서, 바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훈훈합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은 이 고가 사다리와 소방청 이 회복 차량 등 소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면서 이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듣는 날이 올 줄이야.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질타하면서 이 빨간 펜이 주로 그어지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 여야 의원들 모두 이제 소방과 관련돼서는 예산을 충분히 아낌없이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다음 사진 보시면 일단 소방 공무원 처부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사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인데요. 2017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뒤에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한켠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일단 소방관의 한 끼 평균 단가가 3,853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비용도 1인당 한 끼 6,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화재 현장이나 그 구조 현장에서 뭐 진수성찬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저 당시는 어차피 이제 힘들어서 컵라면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라도 조금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증진돼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 경북 지역 소방관 약 3천여 명이 이 뒤집힌 판결로 인해 원금과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약 1,400억을 되돌려주게 됐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지난 2014년입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휴일 수당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이제 중복 지급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소방관들에게 이제 지급받은 휴일 수당, 중복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는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당을 내놓으려면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연 5% 이자까지 함께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가는 만큼 이 소방관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 그리고 국회,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이 화재를 진압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를 비롯한 위급 상황에 출동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몸을 던지는 우리의 히어로 헬멧신 소방관의 초라한 뒷모습이 없어지게끔 이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12월 5일로 돼 있는데 3회 건강. 예, 그쵸. 예, 그쵸. 그거는 날짜가 너무 앞이죠. 그러면은 입수한 제보의 내용이나 또 정황을 볼 때 우리 금융위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예. 이렇게.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뭐가 나왔길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완벽 정리 이겁니다. 자,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옵티머스 라임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고질병이란 딱지까지 붙이면서 한 말입니다. 일단 신장식 의원이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먼저 이게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면 금융사기 사건이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사모펀드 전체에서 지금 피해액이 약 5조 6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이렇게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모펀드들의 사고가 터졌느냐, 이걸 먼저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데. 사모펀드 전체의 문제다? 예, 전체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혁신성장과 모험자본의 역할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빌미로 해서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문턱을 낮추니까 개미들이 이제는 그 문턱을 넘어서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가 있었습니다. 금융권이 이 개미들에게, 사모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들어오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미들에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돼요. 근데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이해도 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안정 추구 계층들에게 이거 손해 안 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 안 납니다. 독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정기예금 드는 것처럼
함부로 막 팔았어요. 사모펀드가 아니고 공모펀드처럼 판 거군요. 예, 공모펀드처럼 팔거나 또는 정기예금인 것처럼 또는 일반 채권인 것처럼 팔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감독 부실입니다. 사모펀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사모펀드에 약 2,000조의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의 구조적 원인이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다가 2015년부터 2019년과 2020년에 거쳐서 5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중에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일부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여권 정치권과의 연루설이 모락모락 나오면서 마치 사모펀드 사태의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 부각이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파악하기 좀 힘든 이야기였었는데 신장식 요원의 설명을 살짝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수능은 교과서 위주, 라임 옵티머스는 신장식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든 일명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선명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으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닮은 꼴입니다. 네, 일단 라임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둘 다 사모펀드인데요. 두 펀드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네, 첫 번째는 두 펀드 모두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라는 점입니다. 라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옵티머스는 올해 6월 달에 환매가 중단됐는데요. 환매 중단이라는 건 환매 중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환매라고 하는 것은 펀드에 들어가면 이게 6개월짜리 펀드도 있고 1년짜리 펀드도 있고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6년짜리 펀드 이렇게 펀드 기한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6개월짜리 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가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환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맡겼다가 만기 되면 적금 찾듯이 펀드도 만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환매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 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서 내가 원금을 1억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서 8천만 원을 받았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환매 중단이라는 건 아예 한 푼도 만기 때가 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피해액이 라임 펀드 같은 경우는 약 1조 7천억. 환매가 중단된 액수가. 그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5,115억 정도가 환매가 중단된 거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불안전 판매 문제도 있죠? 예,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할 때 이것이 어떤 펀드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당하게 이 신용도가 높지 않은 투자 성향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 투자 성향이 낮은 분에게 투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인 분에게 높은 등급의 높은 위험성의 펀드를 판매했다거나 이것이 원금이 다 보장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설명을 해서 판매사들이 펀드를 판매를 했을 때 불안전 판매라고 하고요. 근데 불안전 판매 정황도 있지만 이 옵티머스와 라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기 판매. 그러니까 판매사뿐만 아니라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만들고 운용하는데 운용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공공 매출 채권이라고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3%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부 다 비상장의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고요. 라임 펀드는 본인들이 그 라임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회사, 투자처가 이미 부실로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명백한 사기. 그다음에 운용사 대표들의 횡령이 있었죠. 투자금을 자기 멋대로 갖다 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권 연루설, 특히 여권 정치권 연루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관계는 아직은 없다라는 점이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혹 상태인데요. 일단 오창석 의원, 개인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죠? 네, 일단 라임과 옵티머스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임 같은 경우는 개인 계좌를 4,035개 정도 개설을 했고 피해액은 2,404억 원 정도고요. 라임 펀드는 개인 계좌 수가 옵티머스 펀드는 개인 계좌 수가 이제 982개고 피해액이 2,404억 원. 라임 펀드 정정하겠습니다. 피해액은 9,943억 원입니다. 네.
네. 환매가 중단되면 이 투자한 이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으로 보자면 나중에 이제 환매가 중단되고 나서라도 이 투자처나 이런 데서 정산을 다 합니다. 최종 정산 후에 남은 돈을 그게 0이 될지 아니면 뭐 20% 원금의 20%가 될지 30%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최종 정산 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많은 환매 중단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입 규모 기준으로 최대 70%를 차등 지원했고요.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금의 50%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느끼고 우선 가지급,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일단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가지급을 하는데 이 언론에 조명받고 있지 못한 나머지 4조 원이 넘는 이 펀드 피해자들은 제대로 가지급금이나 선보상금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예. 대부분 또 개미 투자자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이죠. 예.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직문 직답 두 번째 질문은 사건의 핵심 키맨과 친여권 인사 연루설입니다. 네, 사실 문제가 여기서부터인데요. 바로 사건의 본질이 펀드 부실 판매에서 정치권 연루설로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정부 이후에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그렇죠. 그중에 옵티머스 라임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 연루설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인물관계도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계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함께 보시면 그 인물 관계도 이모 변호사가 중간에 각종 부동산 업체와 헤덕 파워웨이 등 이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서 자문단과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혁진 전 대표가 또 관여가 되어 있고요.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호 변호사, 김재현 대표 그리고 이동열 대표이사 사이의 이 관계도를 지금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신장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물 관계도가 좀 복잡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모 변호사, 윤석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핵심 키맨 중에 하나죠? 아니요, 키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핵심 옵티머스에서의 핵심 키맨은 김재현 대표, 이동열 부대표, 그다음에 정영재 금융권 창구 역할을 했던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이렇게 3명을 꼽는 게 맞고요. 이혁진 전 대표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왜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왜 안 데리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재현 대표는 이혁진 대표를 쫓아내고 2017년에 쫓아내고 이 옵티머스 펀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혁진과 김재현은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에요.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혁진 대표를 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모 변호사가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해서 윤석호 변호사 지금 구속돼 있는데 같은 부부관계이고 청와대 전 행정관이라고 해서 이게 정치권 연루 의혹을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 5,115억 원의 환매 연기가 일어난 사태고요.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청와대 전 행정관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은 저는 김재현, 이동열, 그다음에 정영재 이 3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군요. 단지 행정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의혹일 뿐인 거군요. 예, 그냥 청와대라는 3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의혹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창석 의원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임 투자운용 관계자들과 어떤 식으로 이 정치권과 연루가 됐다라는 겁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고향 선후배라든지 대학,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것들로 이제 엮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끼물 불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라임 부사장 이종필 부사장과 인맥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증권가 인맥으로 이제 전 버스 전무인 김모 씨가 또 나와 있고요. 이 김모 씨와는 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이제 고향 친구로서 또 엮여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관도
또 고향 서운누메로 엮여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김이 전달됐고 입김이 전달됐다는 것은 결국은 라임 사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눈 감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이름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일단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보시면 일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무마 청탁을 위해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천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한테 건넸다 이거고요. 하지만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은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청와대라는 곳이 한두 푼이 아닌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면 부인을 했죠. 명예훼손도 걸었고요. 네. 근데 이 김봉현과 강기정 사이에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모빌리티 대표가 있죠. 전달책이 있죠. 예, 전달책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근데 이게 이강세 씨 재판에서 김봉현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강세 씨는 나는 5천만 원을 받은 바가 없다. 김봉현은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을 했다. 앞에까지 뭐 숙여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강세 씨는 1,000만 원 받았다. 그것도 돈 봉투에 들어있는 돈 1,000만 원을 받았고 이것은 기자들한테 또 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을 뿐이다.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봉현의 진술도 이강세에게 건넸고 이강세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정도인데 이것을 강기정에게 전달했다라고 언론에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달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김봉현의 진술이에요. 이강세 부인하고 있고 강기정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누구의 말에 더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직문 직답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주요 쟁점은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주요 쟁점을 일단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펀드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이 옵티머스 문건의 진위 공방,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옵티머스의 유착관계, NH투자증권 펀드 판매는 윗선짓이다. 이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쟁점이 뭔가요? 그리고 이게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먼저 국감에서는 저렇게 쟁점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관역을 빗나간 쟁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옵티머스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혼자서 사기를 친 거냐 아니면 농협, 예탁결제원,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수탁사거든요. 이렇게 네 군데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같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기를 친 것은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NH투자증권이나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범관계에 있다면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고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가가 먼저 국감에서 짚어져야 되는데 정치 공방, 정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관역을 벗어난 쟁점이 국감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타깝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임옵스 옵티머스 사태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의 불안전 판매이고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고 피해자 구제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식 오창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만나보시죠. 거리두기 풀어도 마스크는 더 쥔다. 노벨상 수상자 코로나19 5분 진단 기술 개발. 네,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이었고요. 84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5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를 비롯한 52명이 집단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이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은 이 규모가 또 신규 확진자 수에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거리두기 풀어도 마스크는 더 쥔다라는 것인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개개인의 방역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단계로 내리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허용하되 책임은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일상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을 때 책임도 개인에게 좀 더 엄격하게 묻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언론 보도마다 약간 헷갈리는 보도들이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조금 혼돈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장 이번 달 13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둔 다음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4곳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 방문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 노인 요양보호시설 방문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 이 4곳에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결혼식장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신랑 신부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네, 결혼식장에서도 하객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 또 신랑 신부의 부모님은 예외적으로 결혼식 날 당일날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진 촬영할 때 마스크 벗는 경우 잠깐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과태료를 무는 건가? 사진 촬영할 때도 예외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네. 사진 촬영할 때 잠깐 마스크를 벗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이어갑니다. 노벨상 수상자 코로나19를 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지난주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 중에서 제니퍼 다우드나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제니퍼 다우드나가 흔히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5분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9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얼마나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자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5분 만에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앞으로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킹쇼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될까를 주제로 박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